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기술연구원 최준영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대한국토도시각계 빅데이터 연구위원회 제1차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빅데이터 연구위원회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참석자 소개를 한 다음에 바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위원회는 빅데이터 연구위원회이고요. 세미나를 통해서 빅데이터 AI와 관련된 도시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의 정책 현안이라든가 계획 설계에 대한 담론을 논의하는 자리이고요. 다른 위원회보다는 좀 실천적인 의미에서 이런 데이터 과학자라든가 실제로 현업에 있으시는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조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라든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6회 정도의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일정은 뒤에 이제 같이 나눠드린 그 포스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5월부터 11월까지 6회 개최를 하게 되고요. 중간에 한 5회에는 축약술 대회 기간에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그 일환으로 가장 제일 먼저 첫 번째 일의 세미나이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AI 기술이 요즘에 도시계획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기술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기술의 도입이 최근에 챗GPT 같은 생성형 AI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폭발된 면이 없지 않은데, 이러한 시대에 도시계획가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시대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법,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점에서 우리가 그 시사점을 얻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AI 시대 도시계획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 부회장이신 모건대학교 최봉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멀리서筑波대학교의 엄선영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筑波대학교 엄선영입니다. 네. 그리고 토지주택연구원의 이상원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토지주택연구원 이상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중앙대 김승남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외에도 많은 학회 회원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세미나를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순서는 김승남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많이 있으셔서 한 25분에서 30분가량 발표를 해주시고, 제가 한 5분에서 10분 발표하고 토론할 안건을 제안을 드리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되셨으면 김승남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잠시만요.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네. 잘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의 김승남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AI 시대의 도시계획가의 역할인데요. 저는 사실 AI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이런 좀 그런 상황인데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기회 덕분에 많은 공부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애틀란타에 있어요. 연구원에 와 있어서 지금 밤 12시가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이라서 제가 조금 이게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논의의 전제를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 저희가 빅데이터하고 AI 이게 같이 논의되는 여러 단어들이긴 한데요. 빅데이터까지 논의 범위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것을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AI에 한정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도 요즘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에 초점을 많이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학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냥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 자료를 이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 책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 자료나 뭐 PDF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특히 챗 GPT를 이용을 해서 발표를 준비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GPT도 많이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22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 말 이후에 나온 데이터 자료들을 제가 많이 우선순위를 두었는데요.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노블 AI, 그리고 챗 GPT까지 이르기까지 작년 하반기에 정말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고, 그로 인해서 그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작성된 문헌들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이후에 있는 것들도 같이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최근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게 왜 최근 시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먼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APA, 미국 계획화협회죠. 계획화협회 포어사이트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최준용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빅데이터 위원회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겠죠. 이 위원회에서 매년 보고서가 나옵니다. 트렌드 리포트 포 플래너즈라고 하는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계획가로서 저희 죄송하지만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분께서 지금 소리를 켜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계획가가 이걸 그냥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APA에서는 올해부터는 이제 당장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뭐 격상이 돼야 됐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중요성이 강화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최준영 박사님께서도 말씀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는 AI in Planning이라고 하는 APA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많이 인용을 할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GPT-3까지 나와 있는 시대에 만들어진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사실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작년 말을 기준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2022년 10월 3일에 노블 AI라고 하는 생성형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4일 만에 소스 코드가 유출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모든 유저들이 무료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됐었어요. 한동안. 그리고 나서 그 분야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분께서 우리 직업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직업이 하나가 없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일이 걸렸던 거죠. 그만큼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제 최근에 바드가 나온 것까지 해서 불과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왔던 자동화에 의해서 대체될 확률이 가장 낮은 직업으로 선정되었던 직업들부터 다 하나씩 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5가지 챕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의 정의와 역할부터 살펴보고요. 그리고 AI 시대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계획과의 미래, 그리고 계획과 역할 변형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은 도시계획과가 뭐 하는 건지 잘 아실 분들이겠지만 제가 한국적인 관점하고 미국적인 관점의 차이를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의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사전적인 정의를 보시면은요, 컴프레hen시브 플랜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고용통계청에 따르면은요, 랜드 유지 플랜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참고한 건데 What is Planning, Urban Planning이라고 하는 그 아티클에서 나온 거는 뭐 커뮤니티의 랜드 유즈,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다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챗 GPT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물어봤는데 뭐 조금 다른 답변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챗GPT가 어떤 문헌을 참고했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앞에 봤던 문헌들을 똑같이 참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조사를 하나 챗GPT한테 1분 만에 물어보나 사실 결과는 되게 비슷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북미 지역에서 어반 플래너라고 하면은 뭐 제가 북미 지역에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주로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혹은 시의 플래너라고 하는 직책 혹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가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가라고 하는 직업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직업이 있다고 딱 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보면 4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뭐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분들,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공무원분들, 주로 정책을 개발하는 분들, 그리고 공공부문의 연구원분들, 그리고 대학 교수마저도 심지어는 스스로가 도시계획가라고 생각하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도시계획을 다루는 계획가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여기에서 오는 차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 이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릴 부분도 주로 공공부문 연구원이나 대학 교수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일단 좀 보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AI 기술이 도대체 발전하면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 3가지가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AI의 분석 기능을 접목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분석 역량이 향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정확도나 속도나 예측력 같은 것들이 크게 신장되는 데 도움이 주겠죠. 그리고 이런 AI, 오늘의 주제인 AI에다가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지식이나 육체 노동이나 감대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생긴 제너레이티브 AI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생긴 건 아니지만 최근에 기술이 갑자기 이제 급성장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단순화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대행할 수도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 3가지의 변화가 우리한테 이제 가장 큰 변화로 저는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GPT 뭐 2, 이제 여기가 3, 4 이렇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온 속도가 이제 급격하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AI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단순한 질문을 하고 단순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아주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던져도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게 좀 재밌어서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여행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을 하라고 해보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정보를 파악을 해야지 결론이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공간적인 이동 거리, 이동 수단, 소요 시간, 여행자들의 특성, 그리고 시설의 그날 열고 있는지 안 열고 있는지, 주변에 심지어 음식점이 맛집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스케줄을 짜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보면은 도시계획하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업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AI 시스템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보들이 충분히 학습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학습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말씀드리는 3가지, 이 3가지가 변화가 생기면은 인간의 역량 혹은 인간의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 지식, 기술, 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이제 이게 뭐 동영상도 제가 다 뭐 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걸 실행을 하면은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로는 앞으로 지식하고 기술은 이제 필요가 없다. 지식은 GPT 같은 거에 의해 대체가 되는 것이고 기술은 AI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역량은 태도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신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더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일단 지식하고 기술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잠시만요. 하나 싶거든요. 이게, 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가치가 하락할 혹은 상승하게 될 인간의 능력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온 이제 2023년 5월이니까 며칠 전에 우연찮게 며칠 전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와 그리고 5년 전에 나왔던 보고서 그리고 이제 몬스터라고 하는 아마 미국 기업인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우리나라에서 그 잡을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직장을 구하는 그런 사이트 이런 곳 같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어떤 이제 인간의 역량이 중요해지는지 AI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챗GPT한테도 물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챗GPT에 똑같은 질문을 남겨서 답을 얻은 것들도 한번 다 모아가지고 두서없이 막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당장 자동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업무들은요, 당연히 정보와 데이터 처리 같은 것들이 자동화될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이렇게 디시전 메이킹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2018년에 나왔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 언어, 청각 및 공감 능력, 손재주 이런 것들 다 없어질 거라고 돼 있는데요. 2023년에는 이건 아예 순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이미 다 없어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GPT 같은 경우도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것들은 미래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기억력은 굉장히 중요했던 역량이었는데 이미 이거는 많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2023년 보고서에서는 어떤 역량이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1등하고 2등이 애널리티컬 띵킹하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띵킹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요거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커그니티브 스킬즈라고 이제 구분이 돼요. 이렇게 인지적인 측면의 능력들은 계속해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도로 이제 중요한 그룹들을 보시면은 자기 효능감 혹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부분 그리고 뭐 기술적인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좀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떠오르는 역량도 뭐 창의적인 사고, 분석적인 사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이 분석적인 사고를 훈련을 하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우연찮게 여기서 이제 1, 2등에서 등장을 하니까 저도 굉장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재교육 혹은 훈련이 필요한 역량들도 다 이런 역량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기 효능감이나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 같은 경우들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저희 분야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공 분야 혹은 리서치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런 소프트 스킬도 또 많이 요구가 된다. AI 시대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몬스터라고 하는 기업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나 분석 같은 기능들은 뭐 1, 2, 3순위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건 많이 중요한 역량이 아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챗GPT를 이용해서 물어본 결과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제가 뭐 이거 수많은 이런 역량들을 나열을 했지만 그중에서 필요한 거는 목적을 설정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목적이 설정이 된 후에는 많은 기계들이 저희를 도와줍니다. GPT도 도와줄 수가 있고 자동화된 기계들도 도와줄 수 있고. 하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AI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AI 시대의 계획과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질까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재평가의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리피가로라고 하는 이제 신문기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GPT가 만들어진 이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GPT가 만들어내는 이런 답안들을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표절 검사 시스템에 돌리면은요, 0%가 나온대요. 사람이 쓴 글도 돌리면 1%가 넘게 나오는데, GPT가 쓴 글은 도저히 누가 썼는지를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대학이나 혹은 뭐 기업이나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우리가 많이 했던 논리력 평가 시스템인 논술이나 리포트나 논문 작성 같은 것들이 이미 GPT보다 사람이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시험 방식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변화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제가 좀 슬라이드가 많아가지고 빨리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냥 일반적인 직업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은 단순하고 많은 사람이 하고 비싼 일, 빨리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의료나 법률 부문에서 가장 빨리 직업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학 교수도 아마 예외는 아닐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것도 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중간 관리자 계층이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 가장 상위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중간 관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역할을 AI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식 노동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저보다 그냥 단순 서비스 지원을 해주는 역할로 전락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지목을 받고 있는 직군도 바로 교수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유형의 도시계획가 중에서 교수이면서 도시계획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들 보시면은 사라질 직업들 중에서 보시면은 향후 5년간 이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은 이런 기술들을 수용을 함으로써 인해서 직업이 사라질까 아닐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은 오히려 직업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5년간 1,400만 개 정도의 직업이 감소를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직업을 많이 생성을 시키고 어떤 것들은 없애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면은 의외로 AI 기술 같은 거나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이 직업을 많이 사라지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5년 내에는 아직까지는 직업을 오히려 생성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AI 머신러닝 스페셜리스트, 데이터 애널리스트, 사이언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각광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7년에 나온 보고서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6년 지났기 때문에 조금 옛날 얘기긴 하지만 기술 발전 혹은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자동화가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맥킨지 보고서인데요.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또 자동화로 인해서 생긴 직업이 많냐, 없어진 직업이 많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생긴 직업이 훨씬 많았다. 그래서 기술 발전과 자동화는 고용을 창출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걸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향후 5년 내에 AI가 직업을 못 없앨 거다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일부 하이인컴 테크 잡은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마틴 포드의 뭐 라이즈 오브 더 로봇의 부상이라는 책 같은 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허니문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요. 허니문. 그냥 잠깐의 같은 즐거운 동거인 거죠. 그리고 이들과 동거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동화에 대체될 것이라고 이제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애플의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지기 전에는 2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35명을 고용을 했었죠.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계획가하고 뭐 플래닝 잡의 미래 이제 도시계획가로 이제 넘어와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많은 제가 아티클들을 뭐 보지 못했지만 서너 개를 보면은 GPT가 나오기 이전에 쓰여진 아티클들은 도시계획가의 일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이건 저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건데요. 간단한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업무는 지금도 대체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문서를 저는 만드는 업무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빨리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생성형 AI들 보면은 그림 그리는 거 사실은 또 빨리 대체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실무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에 비해서 연구나 교육, 정부 자문 측면에서의 도시계획 직종에 포함된 분들이 빨리 대체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일단 자문 기능은 AI라고 하는 더 좋은 대체 수단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체계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연구 부문하고 교육 부문에서 대체되기가 쉽고 그들이 인건비도 높기 때문에 대체 요인도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가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21분이 지나가지고요. 여기가 지금 5월이 되면서 갑자기 애틀란타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예, 방이 너무 덥습니다. 밤 12시가 됐는데도. 예. 자, 첫 번째로는 도대체 AI가 있으면 우리 도시계획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APA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거는 유료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제가 구매를 해봐서 봤는데 여기도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는 AI가 도입되어서 우리가 도시계획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스 디파인, 에코피아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서비스이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간들을 디지타이제이션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의 행태를 이렇게 옵저베이션 하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거, 디지털 트윈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시스템에도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거, 그림을 그려내는 작업들을 할 때에도 이제 이거는 엔비디아에서 나온 캔버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같은데 그냥 간략 스케치를 하면 이렇게 그럴싸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조감도를 작업을 할 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단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텍스트만 입력해도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것까지 발전해 있는 상태죠. 네, 넘어가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미 다 이것도 동영상인데 클릭이 안 되네요. 네. 용도 비율만 주면은 자동으로 건물을 만들어주는 것들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드저니 같은 텍스트 투 이미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저희가 상상력을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렌더링을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지만 훨씬 더 지금 쉽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움직인다. 네. 네, 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AI 텍스트 이미지 기술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운동가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트위터를 보면은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과거에는 포토샵이나 일러 작업을 다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를 그냥 AI에 의해서 10초 만에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많은 장소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건 현실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메시지를 주신 거를 제가 지금 봤네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I 플래닝의 잠재력과 위험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더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최준영 박사님께서 이따가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진짜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계획가의 본연의 어떤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AI 플래닝의 잠재력이라고 저는 말하는 거에 되게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적인 요소, 인간 간의 상호작용, 커뮤니티 구성과의 연결 이런 것들은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계획가가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AI 플래닝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잠재적 위험에 관련돼서는 알고리즘의 편향이나 데이터의 문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APA 보고서에는 계획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든 역할을 망라하고 있는 거라고는 보진 않아요. 근데 2가지의 하나의 예시일 뿐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AI 기반 도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도메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네.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가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그 부분 중에서는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지를 AI 기반 도구 개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공감하는 부분은 플래닝 스페시픽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훈련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은 우리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2번째 역할은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도 하나의 최종 소비자로서 도구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제가 좀 더 제가 생각을 한 걸 좀 정리를 많이 한 건데요. 도시계획과의 역할 변화를 도시계획 실무, 그리고 연구, 교육 부문 이 세 가지로만 나누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실무 부문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기본 지식 학습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이제 공감이 되는데, 머신이 읽을 수 있는 제도와 코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기계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을 해주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도 공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 계속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고, 그리고 AI가 도출한 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이 도메인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꾸준히 참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나 연구원, 학계 전문가의 의존도가 굉장히 도시계획 실무에 있어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자문을 받거나 도움을 받아서 무언가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실무가들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통찰력과 판단력과 같은 이런 역량들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로직의 구조와 체계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자동화로 가는 길인데, 자동화로 가는 게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보고서에서 하는 말은 섬뜩한데, 이거를 우리가 안 해주면은 분명히 AI 개발자들이 누군가 아무렇게나 해버릴 거라는 거죠. 안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분명히 해서 다 자동화 될 거다. 근데 이왕이면은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네. 그리고 연구 측면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분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데, AI 응용 분야가 아직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연구를 더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AI가 보급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야기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챗 GPT에 의해서 사람들의 통행 행태가 달라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입지 선택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 앞으로는 바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새로운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연구 분야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건데요. 이게 재생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동영상인데, 네. 보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리서치 GPT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논문이 이렇게 그냥 PDF를 넣으면은요, 제가 그냥 GPT에다가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면 여기서 모든 정보를 저한테 다 알려줘요. 네, 굉장히 여기 이런 화면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이 논문을 제가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예, 제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면 알아서 알려주기 때문에.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좀, 연구하기가 편해졌다라는 얘기인데, 이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논문에 저자가 이제 AI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제가 오늘 이 PPT에도 저자 이름으로 챗 GPT를 같이 넣었는데, 마찬가지로 논문에도 그런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투고했던 저널에서는 챗 GPT를 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 흐름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논문의 생산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논문을 너무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피어 리뷰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더 이상은 가동을 안 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논문이 적체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챗 GPT가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러니까 기존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피어 리뷰 시스템이 유지되는 기간은 1, 2년 내가 끝이라고 봅니다. 1, 2년 내에 종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후속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도대체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전파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대학 교육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이미 대학교에서는 AI가 많이 현장에 들어와 있죠. 전공 불문하고 AI의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활용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학교 것을 보시면은요. 수업을 할 때 저희가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 AI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교수자가 정해주게 돼 있어요. 이 수업에서는 사용 금지다. 아니면은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거나 출처를 표기를 하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유롭게 쓰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해주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쓴 거를 표절률이 안 잡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허락을 받고 하라고 하는 거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예. 자유롭게 어쩔 수 없이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제나 논술형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은 구술 시험을 권고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앞으로의 그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변화는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계획가에게 요구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기술, 감성 지능, 민첩성,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콘텐츠가 새로 처음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육 콘텐츠는 전부 다 고전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전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콘텐츠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전달하기 위한 방법 자체도 저희가 암기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평가하는 방법도 전달하는 방법도 다 맞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이 보고서에도 몇 가지 이렇게 뭐 가이드라인 코멘트를 주고 있는데요. 뭐 어떤 과목을 교과목을 신설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적 스킬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관계 구축 기술 등이 도시계획가로서 습득해야 될 역량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레포 형성이라는 거 하는 것이 굉장히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계획해야 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의 관계 형성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AI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역량을 갖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거꾸로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교육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죠. 근데 뭐 불과 5년 전, 10년 전부터 이제 시작된 게 위키피디아나 우리나라에서 뭐 나무위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만들어졌던 챗 GPT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나무위키 이 시절부터 사실 많이 느꼈어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나무위키를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이미 그게 몇 년 전부터 지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에서 누가 뭘 인용해서 갖고 오면은 어떻게 그런 거를 성의 없이 갖고 올 수 있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그때부터도 공감이 별로 안 됐거든요. 책에도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도시계획 관련된 교과서에는 틀린 내용이 너무 많고 이 책하고 이 책하고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 사람한테 오픈돼가지고 공개돼서 이렇게 검증받을 수 있는 위키피디아 같은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미 하고 있었는데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는 그게 정말 확정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현직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보다 챗GPT가 더 좋은 교환을 만들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아까 보여드린 중앙대의 가이드라인에도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강의 교환 만들어 달라고 해봤어요. 되게 잘 만듭니다. 심지어 이제 영어로 만들어주니까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발음을 잘 못하니까 쉬운 단어로만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도 내용이 훌륭하면서도 그런 어려운 요청을 다 받아줘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윤리, 강령 같은 것들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죠. 그 밖에 고려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도시계획가가 갖춰야 될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뭐 기술 태도 그리고 지식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역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태도 중에 하나가 저는 뭐랄까 기술을 수용하는 자세 이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이제 제프리 힌튼 같은 분들은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최첨단에 있는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도시계획 실무 등 연구 등 교육에서는 어떻게든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게 태도의 여러 가지 범주 중에 한 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도시계획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정리하고 싶어요. 의제 발굴 및 설정 능력.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결정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기계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기획 능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전술보다는 전략이 더 중시될 거거든요. 예, 전술은 알아서 다 해주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결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상상력 같은 것은 좀 엉뚱하지만 계속 저희가 발전을 시켜야 될 인간의 역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체계화할 수 없는 혹은 체계화되지 않는 다양한 도시계획 방법들을 발굴을 해내야지 AI하고 인간의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많은 상상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보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더 쉽게 검증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아까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강의하는 거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도시계획 교과목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생각도 제가 많이 들고요.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참여 수업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 약속됐던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해서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표현이 정말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디지타이징 할 수 없는 경험을 축적을 해라. 너가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은 챗 GPT에 계속 축적되는 것들을 저희가 열심히 축적하고 있어봐야 저희는 그걸 이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챗 GPT가 절대로 축적할 수 없는 데이터를 우리는 축적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얘네들과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페이지를 많이 만들어서 시간 안배를 못 해가지고 너무 두서없이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된 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를 드리고요. 토론 이후 시간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미국의 도시계획 협회인 APA에서 나온 AI in Plann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nd How to Prepare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김승남 교수님이 하신 내용이랑 많이 겹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논의해야 될 수 있는 논의 주제를 설명하는 순으로 약 10분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I 백서에서는 약 5개의 장이 있고요. 그래서 서론은 넘어가고 주요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주요 내용들에 나와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에서는 인공지능과 계획이라는 내용의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란 무엇이며 계획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계획가에서 계획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역할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 자원을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고 인간의 정주의 복잡성을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양쪽 질적 정보를 결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AI란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그리고 인공적, 그리고 어떤 인간의 의도하지 않은 명령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능적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그런 키워드로 보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의도치 않은 결과라든가 예기치 않은 오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와 계획의 유사성과 시너지라는 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AI를 어떤 진강지능 형태로, 그 계획가를 돕는 진강지능 형태로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김승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챗GPT 3점대의 자료이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성형 AI,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고서에 나와 있었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대체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보다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에서는 도시계획에서 AI의 잠재적인 사용과 활용, 함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가가 아니라 기술 쪽의 전문가가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계획가도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그 모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그 엔지니어와의 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획가에 필요한 AI 문해력이라고 하는 AI 리터러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정리해봤고요. 3장의 도전과 기회에서는 그 어떤 테크놀로지와 플래닝, 그 다음에 플래닝 아카데미아와 실무에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먼저 기술 부분과 계획에서는 AI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많은 모델들이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블랙박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 도구로서 사용하건 아니면 또 어느 경우에는 계획가를 대체하는 역할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안에서 내가 넣었을 때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모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물론 챗GPT 말고도 여러 가지 생성형 AI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각각의 도구의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사실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실무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AI 잠재력에 있어서 공간을 다루는 그 계획에서는 도시장소 데이터, 우선 도시장소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2D, 3D와 같은 그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화의 발전이 조금만 한 스텝 뒤에서 발전이 좀 그 공간을 활용한 프로세스에 비해서는 텍스트에 비해서도 한 단계 뒤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계획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여기서는 위키드 프로블럼이라고 난제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그 합의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문제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직은 당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공간 계획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D나 3D의 활용에 대한 제약 같은 것이 극복이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4장에서는 형평성과 포용성 그리고 윤리적 AI라고 해서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에서는 어떤 공동선을 위해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하지만 AI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하는 것은 인간이 하지 못했거나 대체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AI가 사용되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계획가에서는 어떤 계획가의 책임에 해당되는 윤리적 지침이라는 것이 있지만 아직 AI에 대한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윤리적 틀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명제가 있죠.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가 충돌을 할 때 뭐 사람이 10대와 70대 아니면 누구와 누구가 있을 때 누구를 선택한 것 간에 한 사람은 크게 상처를 다치거나 이런 문제였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고자 하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의 결정 단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 텐데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런 그 윤리적인 사용 지침이라든가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AI라고 하는 건 결국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셋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도 만들어지고 어떤
그 결과까지 우리가 얻게 되는 부분인데 그 데이터셋이 어떤 의도가 됐건 되어 있지 않건 구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거나 빠지게 되거나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불평등이라든가 알고리즘 자체에서 편향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그에 따른 어떤 불평등과 그 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용이나 이런 소외계층을 그 누락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데이터 단계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AI 모델을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블랙박스적 어프로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성이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모델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가에 필요한 AI 리터러시, 문해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뒤에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역사의 무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그 사후의 통찰력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 방법과 비교해서 이제 AI라는 방법을 쓰게 됨으로써 어떤 결과가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는 우리가 과거에 다른 플래닝 도구라든지 기법을 썼을 때에서 도출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그 방법을 활용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그 사후적으로라도 공급률에 대한 평가나 이해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계획과 역할과 AI의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계획가가 정보의 소비자로서 본다면은 데이터의 제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도구가 모든 작업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데이터 특성과 그에 맞는 적합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 되고 한계 정도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의 향상과 지속적인 학습 부분이 되는데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직업이 사라지거나 대체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대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남는 여유 공간, 남는 시간과 남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기술들을 어떤 그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기술을 배우고 습득을 하기 위한 개인화된 학습 경로가 필요한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많이 단순 작업들이 자동화되고 대체가 된다면은 만약에 초급 계획가가 기존에 하는 것들이 대체가 된다면은 새로운 AI 도구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직업 규범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정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계획가의 어떤 직업 규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AI 활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업스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사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좀 논의사항을 정리해 봤는데 한번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AI라고 하는 AI 시대의 계획가이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챗GPT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오픈됐던 구글의 바드를 가지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저를 포함해서 김승남 교수님과 제가 발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논의하고자 하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것과 대체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만 대체되는 것들, 대체가 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역할 이렇게 해가지고 구글에서 바디에서 답을 해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 AI 시대에 도시계획가가 준비할 핵심 역량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분석 및 활용 역량 부분에 대해서 AI와 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의성과 심리성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디에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챗GPT로 대별되는 초고대 언어 모델과 같은 AI 기술을 이 공간계획에 활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예시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컨설팅을 한다거나 어떤 시민 참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예시 답안을 주었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도시계획에서 빅데이터 AI 활용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와 그리고 도시계획의 직업윤리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계획 윤리로서 투명성, 포용성, 공정성, 책임성 등에 대해서 이렇게 바드가 답을 해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시적으로 한번 뽑아봤고요. 지금
두 가지의 이제 서로 이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발제를 들으셨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토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토의는 국토학회 학술 부회장님이신 최봉문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가 끝나면은 약 한 1, 2분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가 되셨으면 최봉문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일단 공유 화면을 꺼주시죠. 네,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에게 지금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다들 각자의 방법을 이용해서 힘찬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약 44분이 참가자로 남아있고, 아까 한참 김승남 교수님 발제할 때는 약 53분까지 동시에 접속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마 지리적으로도 지금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알고 있는 국가만 해도 3개국이 연결될 정도로 굉장히 국제적인 그런 세미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제를 해주신 우리 김승남 교수님은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우리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어번 데이터 플래닝 위원회라고 해서 빅데이터 위원회 전신이 되는 어떤 데이터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처음으로 위원장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셨던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뒤에도 이러한 도시계획의 정보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도 하셨고 여러 가지 과제도 참여하시고 가장 첨단에서 선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미국 가셔서 좀 쉬실 줄 알았더니 쉬시지 않고 또 이렇게 챗GPT에 빠지셔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고민해 주셔서, 그리고 또 오늘 그거를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준영 박사님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빅데이터 위원회를 맡으셔가지고 그동안 본인이 관련했었던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련의 세미나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 첫 번째 주제로 AI 시대의 도시계획과의 역할, 이거를 선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으로 이제 세 분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눠주실 이야기들도 아마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뭐랄까 좀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들으면서도 고개를 좀 약간 갸웃하는 그런 부분, 특히 김승남 교수님께서 주 합격이거나 권위가 낮아질 그 대상 기업이 아마 저 같은 교수이면서도 자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조금은 가슴 아픈 마음으로 듣기는 했는데, 뭐 그것이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것이고, 또 저의 생각은 조금은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한국적 현실에서 과연 이게 AI의 역할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지명 토론자 세 분이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일본 츠쿠바 대학의 엄선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먼저 아까 인사는 나누셨지만 토론 준비해 주시고, 그 이어서 토지주택연구원의 이상원 박사님, 그리고 더원테크의 김욱현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먼저 일본에서부터 참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본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주실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생각도 하시고 여러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연구 성과들을 내고 계시는 우리 엄선영 교수님의 먼저 지명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매우 아주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챗GPT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뭐 자료는 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를 바탕으로 하는 여쭤보면 가장 도시계획에서 제가 일본에서도 또 한국의 데이터 다루면서 느끼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이런 AI 시대에 중요한가라는 것이 이런 도시계획과의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기초 자질, 물론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AI 시대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과연 AI가 무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과연 우리가 그런 이 AI를 직접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데요. 물론 이제 AI 시대가 아니었어도 여러 가지 저희는 뭐 시공간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 왔고 하지만 실제 과연 그것도 충분히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물론 AI 이전에 AI도 데이터가 없으면 그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또 어떤 데이터 효율적인지 또 어떤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먼저 첫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좀 제가 이제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이런 위치정보 데이터, 뭐 GPS 데이터나 이런 핸드폰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조금 한국과 다른 분위기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사람들만 이런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생활인구 데이터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계획이나 연구에 대해 매우 활용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솔직히 한국의 서울의 생활 인구와 같은 데이터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즉 AI가 많은 것을 해주지만 즉 그 AI가 오히려 소수 특권 계층에 어떠한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전염을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조금 그런 우려도 최근에 데이터를 다루면서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한국 연구재단 같은 일본 연구비를 출력할 때도 도저히 연구비 5년치를 다 투자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자기가 이제 그런 데이터 소유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불공평. 어떻게 보면 최진영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마지막 형평성의 문제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뭐 저 같은 젊은 연구자, 아직 그렇게 젊지 않지만 젊은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하고 싶지 못한 연구도 있고 또한 저도 이제 지자체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지만 솔직히 한국보다 일본 지자체의 경우에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오는 지원금이 적거나 지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아무리 이런 빅데이터가 좋습니다. 써보시겠습니까? 얘기해도 GIS조차 쓸 수 없는 또한 이런 빅데이터, 핸드폰 정도는 구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뭐 조금 이야기가 좀 산만해서 죄송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최소한 이해, 그다음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지자체가 아닌 국가나 조금 저희 같은 연구기관, 그다음에 이런 연구 학회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조금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같이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오늘 AI를 하면서 데이터가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뭐 저도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고 뭐 최근에 뭐 머신러닝이 아니면 오히려 뭐 머신러닝이 아닌 논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머신러닝 관련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들이 하는 분석은 데이터, 즉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물론 챗GPT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룰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현재 저희가 경험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는 미래 도시는 지금 같은 트렌드가 지속될지도 모르겠고 이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들의 관계가 미래에도 동일할지도 굉장히 의문사항이고 뭐 저희가 경험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사람 패턴과 지금 패턴은 매우 달라졌던 것 생각해 보면 그 미래 예측보다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마이클 베티 교수님 Inventing the City라는 그러니까 도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저희가 발명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AI가 아닌 그런 도시계획가의 그런 측면에서는 도시계획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칫 이것을 우리는 아이디어만 가지만 생각한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개인적인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분석은 AI가 다 해주니까 우리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제안하면 되지 않을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 분석이나 이런 분석 예측 모델들은 잘
AI가 만들어주지만 뭐 여러 가지 배치 모델을 만들다가 새로운 지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아까 김상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목표 설정, 물론 목표 설정이 어떠한 계획적 목표 설정일 수도 있겠지만 모델 내에서의 새로운 목표 설정에서 새로운 지표를 설정해서 또한 우리가 삶의 질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해서는 AI는 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다양한 분석 방법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는 단순히 아이디어 레벨을 넘어서 정량적이고 이런 분석 관련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분석 결과를 아까 뭐 최진 박사님께서도 블랙박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최근에는 해석이 가능한 AI 이런 것도 많이 나와서 적용은 되고 있지만 제가 그 넘어서 저희가 과거 고전적인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이나 도시 분석을 바탕으로 했어도 그것을 현실에 떨어뜨리려면은 단순히 그거를 현실 적용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은 이제 분석 결과와 그걸 현실 적용했을 때 그 갭을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즉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데이터와 현실을 동시에 알고 있는 도시계획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론적 그다음 분석 결과를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공간에 떨어뜨리는 그런 그 중간자적 역할을 아마 도시계획가 입장에서 앞으로 미래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데이터와 분석 방법, 그 다음에 현실 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소영 교수님께서는 아까 본인이 마무리하시면서 정리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그리고 분석 방법, 그리고 그걸 현실 적용을 위한 어떤 전문가의 역할인데, 결국 엄 교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전히 이 빅데이터, 이 AI 시대에 그 시대가 되더라도 이 현실의 갭을 이어주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들이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AI가 알아 배워가는 과거의 지식들이 있는 것처럼 미래를 위한 전문가의 어떤 새로운 역할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플래너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역할은 그런 식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아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또 네, 이따 시간이 되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토지주택연구원의 이상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챗GPT 이거 사용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까 이제 발표해 주신 거에서 예전 챗GPT 좀 예전 버전의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해 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과 엄선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토론해 주신 내용 보면은 어느 정도는 다들 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챗GPT라는 것이 AI라는 것이 도시 계획에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앞으로의 방향을 좀 잡아가는 중요한 자리일 것 같은데요.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거기서 좀 더 발전된 내용으로 앞으로 이제 도시계획과 역할이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해 본 바로는 선택의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보면은 단 여러 가지 경로 중에 단 1, 2초라도 빠른 경로를 다 안내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비게이션은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다수의 사용자가 그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해당 경로는 다시 이제 분비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경로를 다른 사용자에게 뭐 시차에 따라서 안내해주는 뭐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요. 이것이 이제 도시 계획이나 뭐 개발에 좀 적용될 경우에는 그게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시들은 이제 개발을 하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다 모든 지역의 문화나 관습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거기에 들어서 다 이게 올바른 것인지 가장 최적의 해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최적의 해들을 다 도출을 할 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산업도시가 가장 최적의 해다 해서 산업도시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 이미 산업이 포화가 되면은 다른 데는 이제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그 지역에서는
뭐 산업도시로 가고자 했는데 다른 좀 자신들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감으로써 전체적인 그 자신들이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그 차선의 해를 쫓아가는 그런 결과를 좀 따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가장 최소 시간 외에도 최단 거리라든지 뭐 편안한 길, 고속도로 위주, 무료도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선택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AI를 가지고 도시 계획을 할 때에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해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선택의 문제가 도시 계획가로서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한 해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 계획가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에도 좀 나왔지만은 이런 선택의 문제는 그런 좀 윤리적이나 그런 가치에 대한 판단 문제도 이제 섞일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도시고 그게 시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추구하는 그런 이 가치가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들을 어떤 답변들을 어떤 것이 선택하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 계획이나 개발 사업 이런 것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단순 수치로 저희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건너뛰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다 해서 그런 사업성 같은 그런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GPT나 AI나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객관적으로 도출되는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방의 그런 균형 발전 문제라든지 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조금 챗GPT나 AI가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도시 계획가로서 그런 가치나 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그 AI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아직 사용을 못 해봤지만은 이미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그런 학습 알고리즘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치더라도 아까 데이터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학습 알고리즘 문제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자료를 넣어서 어떤 알고리즘을 거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AI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도구들끼리도 서로 다른 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블랙박스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도시 계획가로서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은 어떤 해가 들어가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해가 나왔는지 그런 답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이제 도시계획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상남 교수님께서 도시계획가 갖추어야 할 역량 중에서 상상력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상상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냥 저희가 다 아는 그런 알렉산더 대왕의 뭐 매듭 같은 경우에 만약 그 당시에 AI가 있었다면 매듭을 다 풀었을 수도 있겠죠. 아직 그때처럼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는 못 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있던 그런 자료들, 학습 자료를 가지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가장 최적의 해를 낸다고 치면은 우리가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이론이 나왔거나 이런 것들을 AI가 바로 적용을 해서 그를 활용한 그런 대안을 내놓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가들은 그런 대안을 처음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대안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아젠다를 만들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셋을 이제 그 AI에게 학습시키는 그런 역할 또한 도시계획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가 이제 적용이 될 때도 계속 선택의 문제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내에서도 똑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찬반이라든지 여러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뭐 이런 AI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뭐 취합을 해서
그런 대안을 내놓긴 하겠지만은 그런 생태계 문제에 있어서 어느 것이 옳냐는 결국에는 도시계획가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실제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될 일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그런 가치라든지 윤리라든지 그런 앞으로 미래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짧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현 박사님께서는 뭐 최근에 챗GPT는 쓰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본인이 설명하고 이야기하셨지만 이 AI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의 문제가 조금 더 빠른 길을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것으로 제공이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고 있지만 또 그것이 가지게 되는 어떤 결과론적인 변형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있고 또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는 것처럼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도 컴퓨터가 주는 답이 어떻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시로 보여주시면서 도시계획과의 가치 판단이나 새로운 역할들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딥러닝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을 어떤 설계 공모전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최근에 인기 있고 최근에 선정된 것들을 다들 연구해가지고 그것들을 그대로 끄집어 와서 새로운 안으로 제시하고 그러는 것들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행에 따라서 어느 작품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평가위원들이 판단하고 아 이거는 뭐 어떻다 저렇다 해서 결국 판단은 심사위원들이 하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 걸로 봐서 아까 김승남 교수님께서 자문형 전문가의 역할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가지만 모두가 챗GPT처럼 AI처럼 통일된 답들을 가져오면 그중에서 선택하는 건 결국 또 역시 남아있는 그 몇몇 인정되는 전문가라고 하는 그 집단들이 또 역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그냥 같이 아울러서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 오늘 우리 김욱현 대표님께서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셔서 급하게 토론자를 빅밸류의 임진무 부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짧게 한번 여기 토론 말씀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토론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진무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 목소리가 들으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네. 좀 엄청 당황스러운데, 사실, 뭐 어떤 부분도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이 자리를 제가 우연하게 알게 돼가지고, 저도 이제 이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분야에 이제 사람이나 어떤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을까, 이 분야로 좀 도시계획 분야를 좀 뻗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큰 마음 먹고 이제 빅밸류라는 곳에 이직을 해서 실제 아까 그 김순환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어떤 도시계획적인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나 어떤 목적 설정 능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아마 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2년 정도, 2년 전에 이직을 해서 현재 몸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또 기술들이 저도 사실 이쪽에 나름 먼저 와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있는 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쉽게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때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특히 김순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저도 좀 다시 좀 리서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리가 이제 시작이 돼서 한 6, 7, 6번에서 7번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각각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계속 앞으로의 도시계획가가 가져가야 할, 특히 이제 우리 학회나 또 기술을 이제 실현해야 될 엔지니어 분들이나 또 기타 다른 이제 행정 인허가 연관되는 분들까지도 좀 쫓아가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 자리를 좀 만드시고, 진행해 주신 뭐 최준영 박사님, 그 다음에 발제해 주신 김승남 교수님, 그 다음에
최봉훈 교수님께도 좀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최봉훈 교수님께서도 지금 현재 이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많은 응원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저도 이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현 교수님께서도 지금 약간 다른 얘기면 너무 멀리서 옆에서 자주 뵙고 싶은데, 심지어 제가 사실, 어, 같은 학교에 나와서 있는 부분이라 좀 도움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안타깝고요.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론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준비된 상황은 아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순환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원하는 것들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AI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도출된 결과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 또한 이쪽에 이제 접점에 있는 실무자로서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AI과 구별될 수 있고 또 인간만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결과적으로 인공지능도 활용하는 어떤 지금 당장은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수단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이나 삶의 질이나 또 도시계획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부분은 계속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다양한 산업군, 특히 교수님들, 또 학계나 또 산업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 R&D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도시계획 R&D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시계획의 어떤 로직을 구체화하고 체계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학회의 어떤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현업에 엔지니어링에 있을 때도 느낀 점은 사실 엔지니어링 쪽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계획적인 요소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걸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게 사실 학회나 이런 데서 논의되고 검증되고 또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기술이나 어떤 방법, 모형들이 나와줘야 그걸 산업에서도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편하게 쓰고 설득하는 어떤 요소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결이 이제 사실 각자가 좀 다르게 가고 시대와 맞지 않게 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 이제 데이터나 이런 부분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데이터 기반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진행하려면 어떤 최신의 기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결과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인공지능이 뭐 앞으로 어떻게 고도가 될지는 상상하기 나름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최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수단과 근거로 굉장히 빠르게 또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게끔 만드는 거는 우리 계획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3회, 7월 달에 하는 3회 때는 빅밸류에서 빅데이터 도시계획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거라고 이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때 더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까 채팅창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없는데 혹시 말씀 주실 분이 있으시면은 마이크 여시고 질문이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듣고 싶은데, 제가, 일단, 혹시 가능하시면, 이만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본인 소개하고 짧게, 오늘 좋은 말씀 다들 뭐 들으셨을 테니까 가장 최근에 이거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임완수고요. 지금 미국 메일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도시계획을 했고요. 근데 뭐 얘기 다들 저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아까 이 챗GPT가 제가 볼 땐 많은 분들이 이게 그 역사를 보고 배운다 그러는데 이게 너무 디스럽티브 해가지고 사실 더 이상 리니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사실 심각한 얘기고요. 굉장히 많은 그 인류학자나 또 mathematics
한 분이나 그런 분들은 거의 그 굉장히 짧은 시일 안에 이제 이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와서 사람이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그 이제 다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사람이고 당하는 것도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잘 알듯이 법과 규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계획 하는 분들이 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리고 뭘 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삶의 가치를 느끼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 일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제가 볼 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인공지능을 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하는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참 도시계획이 참 아이러니한 게 저희는 막 20년, 15년, 10년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1, 2년 안에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최 박사님이나 딴 분들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래주얼리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가니까 그 안에 맞는 좀 대책과 대안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지나가는 내용을 보면 사람이 행복한 거를 점점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뺏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예,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이만수 교수님의 말씀은 조금 더 철학적이거나 깊이 있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이제 되게 예상된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의 발제 가장 중요한 건 김승남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이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도 못 하셨는데, 한 3분 정도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오늘 나오신 이야기들에 대한 것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못하신 이야기도 좋고,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R&D에 빅데이터나 AI를 이용한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이 빅데이터나 AI가 도시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또는 활용될 수 있게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까지 말씀을 주셨으면 제일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마무리 말씀 주십시오. 네, 네. 우선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날씨도 덥고 시간도 늦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저는 AI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써본 정도만 봐도 이 정도로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아직 써보지 않은 바드나 더 향상된 버전 같은 것들을 썼을 때는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도시계획과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부정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저에 대한 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당장 앞으로 한 20몇 년 대학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녀석이 태어난 이후에 제가 이 녀석을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와 교육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무 분야는 이제 방금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참여하고 있는 R&D 과제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토부나 카이아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되게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와 AI를 이용을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결과물의 퀄리티나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단 한 번에 이 과제를 통해서 다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절차나 과정이나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이 체계화 혹은 정형화, 구체화되어 있어야지 빅데이터라든지 뭐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거를 자동화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여기저기서 굴러다니는 뭐 유동인구 빅데이터, 뭐 카드 데이터 이런 거가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 과정이 결정 과정과 뭐 수립 과정이 이게 그 데이터화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발표에도 있었는데 요거를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누군가는 할 거예요, 분명히. 그게 10년인지 20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 과정도 분명히 자동화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AI 개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가들이 하려면은 그 과정을 자꾸 기록에 남겨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약간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남겨주신 책을 읽으면서 이 도시설계했던 과정들이 DB화돼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 그림들이 다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있다면 나중에 토지이용 계획도 AI가 그릴 수 있을 건데 나는 뭐 이런 생각까지도 마치 해봤거든요. 네. 그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어야지 우리 과제도 이번엔 못하더라도 다음번에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중언부언 이렇게 말씀을 잘 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김승남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해 주신 거는 어쩌면 AI를 우리의 적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어떤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고 만약에 적이 된다면 지금 희지기 하면은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으니까 좀 더 그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이길 수 있든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승남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자료라든가 내용들을 잘 저희에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 늦은 시간에 미국에서 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발표해 주신 김승남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자, 저의 어떤 토론의 역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최진영 교수님, 최진영 박사님이 마무리 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그 세미나에서 좀 더 나눌 수 있는 얘기가 그 좀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좀 적은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쉬운 것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6월, 7월에도 계속 이어서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6월 달에는 오늘 참석하신 쭈꾸바 대학교의 엄선영 교수님이 계시는 쭈꾸바 대학교와 저희 학교랑 공동으로 해서 빅데이터, 위치 기반 빅데이터에 관한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나왔던 발표 자료, 특히 그리고 또 오늘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TV를 통해서 아마 요약이 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유가 될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자료와 동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에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엄 교수님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봬요. 예. 네.